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기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까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녔다. 혼자 기차를 타고 있자니 웬 중년 남녀가 말을 걸어왔다. 그들과 나는 물어보는 것에 대답도 하고 얼린 귤도 선물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말 여행을 혼자 한 거니? 라고 몇 번이고 질문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 목적지에 도착해 역 플랫폼에 그 중년 남녀와 함께 내렸다. 개찰구 밖에서 할머니와 사촌이 맞이하러 나온 게 보였다. 혼자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할머니를 만난 기쁨에 나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하지만 머리 위에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냉랭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혼자 온 게 아니잖아. 놀라 올려다본 두 사람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말이지. 그 무렵 다녔던 회사는 꽤 큰 곳이라 전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였거든. 당연히 전근도 다녀야 했지만 전근 가는 곳 근처에 회사가 집을 잡아줬었어. 월세 보증도 회사가 서주고 수당도 나오니까 전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랑 친했던 선배도 도호쿠 쪽인가에서 우리 사무실로 전근 온 사람이었어. 몇 번인가 그 선배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잡아준 집 치고는 꽤나 살기 좋은 집이었더라. 아무튼 그 선배랑은 일 끝나면 자주 밥도 먹으러 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요즘 곤란한 일이 있다고 말을 꺼내는 거야. 늘 신세 지고 있었으니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었지. 그래서 뭐가 곤란하냐고 물어봤어. 선배의 이야기는 이러했어.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설 때 언제나 집 앞에 늘 같은 브랜드 담배깍이 놓여 있는 거야. 그 선배는 담배도 피우지 않는 데다가 엄청 싫어해서 스스로 샀을 리도 없고 누가 장난을 치는가 싶으면서도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좀 기분도 나쁘고 그랬어.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장난은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해결해주지 않을 테니 어째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깃거리였어. 이야기로 들을 때는 확실히 기묘한 일이다 싶었지만 별로 특별할 것이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가 매일 집 앞에 놓여있다니 손해보는 일도 아니잖아 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지. 그걸 그대로 선배에게 말했더니 그것도 그렇네라며 이도저도 아닌 표정을 지으며 그날은 헤어졌지.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으려나 이번에는 선배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 어쩐지 지난번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 내 생각대로 선배는 그 담뱃일 말이야 해결됐다라고 말했어. 나는 누가 담배를 갖다 놨는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내가 집 앞에 놓고 있더라고 라고 대답하더라. 결국 선배는 집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던 스스로 해결을 하던 일단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더래. 확실히 증거 없이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일이겠지. 아무튼 그랬더니 새벽 2시쯤에 선배가 집에서 나오는 게 영상에 찍혀있더라는 거야. 30분 정도 지난 뒤 다시 집 앞으로 돌아오더니 담배깍을 복도에 놓아놓더래. 그리고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희죽희죽 지으며 서있더란다. 며칠이고 계속 찍어봤지만 그런 영상이 이어졌다고 선배는 말했어. 하지만 선배 스스로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어쩐지 기분이 나빠 영상은 다 지워버렸다고 하더라. 그 후로 나는 선배가 다른 곳으로 전근 가기 전까지 이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나갔지만 어쩐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다시 입에 올리진 않았어. 딱 한 가지 선배한테는 말할 수 없었던 게 있었거든. 사실 선배네 집에서 담배깍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그 사람 계속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 아마 내 추측이지만 영상 속에서 희죽거렸다던 그 미소 그대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담뱃각은 전금 갈 때까지 계속 매일 집 앞에 놓여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멋대로 여기는 거지. 이 이야기는 아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30년 정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사진에 위령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등산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지만 영혼이나 영능력, 나아가서는 귀신 같은 것까지 내심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이라는 직업상 사진의 위령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본 이른바 심령 사진들은 풍경들을 사람으로 착각했다든지 유리에 비친 사람 얼굴을 귀신으로 착각했다든지 별것 아닌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한테도 마음먹음, 마음가짐, 기분 다스림의 중요성을 설파해 왔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비슷할 거라고 여기며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은 의뢰인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등산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댓 명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찍는 단체 기념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스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위령을 하기 전에 묻고 싶은데 이 사진에 어디가 신경 쓰여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아마도 풍경 어딘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리라 여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심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 사진에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스님은 이에 답했습니다. 확실히 처음 봤을 때 어쩐지 위화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스님도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어딘지 모를 가벼운 위화감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등산 동료들과 찍은 기념사진이지요. 그러자 의뢰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 대답이 신경 쓰여서 스님은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을 중심으로 등산 동료들이 서서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 그런 구도의 사진인데 다시 보니 오히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뒤로 한 채 아닌가요?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으로만 보입니다만 이 말에 의뢰인은 더욱 우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 셀프타임으로 저 혼자 찍은 겁니다. 이에 스님은 농담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날씨에 찍은 사진인데도 의뢰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산속을 거니는 게 취미라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산나물이나 캐러 가는 산에 자주 간다. 그래서 종종 이상한 것도 보게 된다. 새하얀 영양이나 어른 크기는 훌쩍 넘는 독수리나 결코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산속에 가족이 다 같이 있던 거. 평일 오후였는데 그날은 미야기, 야마가타, 아키타 세 개의 현의 경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곳은 커다란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숲이라 어둑어둑한 것 치고는 편한 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동네 사람이나 나처럼 GPS 장비를 갖추고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오기도 힘든 곳이다. 그렇게 작은 산등성이를 따라 걷는데 산등성이 아래 흐르는 작은 골짜기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계류 낚시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의아해졌다.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에서 강가에 서 있었던 것이다. 거리는 100m 좀 넘게 떨어져 있었기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넷 있다는 건 확실했다. 개중들은 어린아이인 듯했다. 머릿속에는 가족끼리 동반 자살을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런 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 애시당초 어린아이가 걸어오기도 어려운 길이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손에 든 쌍안경으로 살펴보았다. 4사람은 나를 등지고 서 있다. 2명은 역시 어린아이다. 나머지 2사람은 어른이고 남자와 여자인 듯했다. 얼굴이 보고 싶어 잠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 누가 장난으로 마네킹을 거기 세워놓았는가 싶었다. 나는 다가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진짜 일가가 동반 자살을 하려는 거라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도망치거나 강가에 뛰어들까봐 조심스레 다가갔다. 나는 바로 근처까지 다가가서야 알아차렸다. 그것은 정말 마네킹이었다. 어른 마네킹 둘과 아이 마네킹 둘에 옷을 입혀 누군가가 거기 세워둔 것이다. 나는 황당한 것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이런 짓을 한 녀석이 있다면 그건 분명 제정신은 아닌 녀석일 테니까. 인형 앞을 바라보니 각각 마네킹에 페인트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있었다. 이는 산탄총으로 쏜 것 마냥 만신창이가 된 마네킹 이마에는 커터 칼날이 박혀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하산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무섭다. 그 좁은 길을 마네킹을 들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혼자 한 짓이라면 2-3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재작년 일이니 아직 그 마네킹은 거기 있겠지. 어제 마침 일을 쉬는 날이라 장을 보러 갔다. 아내는 일하는 날이라 내가 대신 간 것이다. 옥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서기 직전 멀리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았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나는 그대로 마트에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쇼핑카트를 밀며 걷고 있던 도중 이번에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결혼하기 전 종종 모여서 술 한잔하던 모임에 끼어있던 여자 지인이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용케 나를 알아봤냐며 무심코 말하자 그녀는 차를 보고서 혹시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장을 보는 도중에도 그녀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계산을 마친 후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손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자 이번에는 차를 한잔 마시자고 하더라. 만난 지 10년도 더 지났기에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무서워져서 집에 강아지가 기다린다는 변명을 하고 정중히 거절한 뒤 돌아왔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는 곧바로 내 차로 돌아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자동차는 2년 전에 바꿨단 말이야. 전에 몇 명인가 모여서 괴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부터 말할 방법을 쓰면 자기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대. 우선 머릿속에서 자기 집을 떠올린 다음 자기 방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야. 다들 흥미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 방부터 순서대로 집에 있는 모든 방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그 도중에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랑 마주치면 영적 능력이 강한 거래. 그래서 누굴 마주치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라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그 이야기대로 시험해봤지만 그때는 누굴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거기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실은 나 그 이야기를 실험해볼 때 마주쳤었거든. 내가 궁금해하며 어떻게 됐냐고 묻자 방에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었어. 그때는 좀 놀란 것뿐인데 근데 그날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나는 지휘생사로 일하고 있다. 그날은 환자의 지석을 제거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눈을 감고 중얼중얼 자기 취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술을 받는 중년 남자분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계속 눈을 뜬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내 얼굴을 바라본다기보단 천장 쪽에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시술 도중 부탁하는 것들은 문제없이 따라주셨기에 굳이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우리 의원에서는 지석을 제거할 때 꽤 물이 많이 튀는 편이다. 그래서 턱받이를 하고 얼굴 쪽에서도 수건을 올려 물 묻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하지만 얼굴에 수건을 올리니 환자분은 고개를 작게 저었다. 어쩔 수 없이 가능한 한 얼굴에는 물이 튀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대로 시술을 이어갔다. 시술이 끝난 뒤 뒷정리를 하며 왜 얼굴에 수건을 얹지 말라고 했는지 여쭤봤다. 그는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입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정말로 입에 들어오려는 귀신을 본 것인지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무언가 보일 때 무시하는 것 말고도 계속 바라봐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기숙사 입시라고 OT 자료집 뒤적이다가 기숙사 규칙이라고 쓰인 종이가 떨어지더라. 사생활 문제 때문에 학교 관련된 내용은 좀 가렸어. 근데 규칙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SNL 대학교 기숙사 창조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규칙은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숙사 사생회장이나 기숙사장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다만 아래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아래 규칙의 대외 유출을 엄금하며 유출되더라도 창조관 및 SNL 대학교에서는 규칙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학교 총무부 결재를 받지 않은 내용이지만 학생 여러분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사오니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키를 잃어버려 그러는데 들여보내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사생회 불침번이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학기 중 사생회에서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생회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 규칙에 이어서 밤중에 깼을 경우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방에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분 정도 대기하십시오. 이 5분이 확실히 지난 뒤 핸드폰을 찾거나 컴퓨터를 켜십시오. 세 번째, 로비에 본인 이름이 릴리스라고 주장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을 시 무시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 여성을 방에 초대하면 안 됩니다. 상기한 여성을 발견한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라는 동아리는 교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동아리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라틴어는 우리 학교의 필수 교양 과목이며 나아가 사회인의 필수 교양임을 숙지하십시오. 5번째, 66호실과 13호실은 공실이며 항상 잠겨 있습니다. 혹시 이 방의 문이 열려 있거나 거주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6번째, 통금 시간 이후 모든 외부 문은 잠깁니다. 이 경우 창문 등을 통한 무단 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꼭 출입해야 할 경우 방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출입하십시오.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층, 다른 장소로 보일지 몰라도 66호실이나 13호실에 들어간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7번째, 누군가 기숙사 밖에 서 있을 경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이들을 구두로 기숙사 안으로 초대해서는 안됩니다. 문을 열어주었는데도 들어오려 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등의 말을 유도할 경우 즉시 문을 닫고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8번째, 기숙사 방을 비워뒀다가 돌아온 경우 작은 물품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흔히 벌어지는 일로 무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사생회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밤에 들려오는 비명소리나 울음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 규칙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 무시하시면 됩니다. 10번째, 창조관 내 분신사바, 교령회, 위자보드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가장 최근에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의 유해를 아직 수습하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1번째, 약물 및 주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창조관은 1학년 전용 건물로 음주 및 약물 투여가 불가능한 학생도 있으며 판단력을 상실할 경우 규칙을 깨기 쉬워집니다. 본인은 잘 모르더라도 이 사실을 알아챌 존재가 매우 많음을 안내드립니다. 12번째, 이 지역에는 늑대가 서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늑대는 여러분이 목격한 크기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두 발로 걷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알릴 경우 장난전화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창조관에 벌금을 물릴 가능성도 있는 바 늑대를 목격한 경우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이후 사생회장이 적절한 단체를 찾아 처리할 것입니다. 13번째, 기숙사 내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청일점이 된 경우 가능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혹시 여성들이 바커스의 여신도 라는 여성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경우 반드시 도망치십시오. 해당 여성단체는 교내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번째, 인근에서 그늘진 사람을 목격할 경우 무시하시길 바라며 무시할 수 없을 경우 무시하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시간 깊은 관심을 갖고 교류한 경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시할 경우에는 대개 무해하므로 가급적 무시하십시오. 15번째, 창조관에는 지하 2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설 경우 침착하게 문을 닫고 올라가십시오.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 절대 엘리베이터를 나가지 마시고 비상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십시오. 지하 2층의 존재들은 구두로 초대받지 않은 경우 엘리베이터에 탈 수 없습니다. 16번째, 룸메이트가 24시간 이상 종적을 감춘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집에 내려갔다 온다는 메모를 발견하더라도 알리십시오. 정확한 확인은 사생회에서 진행됩니다. 17번째, 오후 6시 이후 지하 1층 학생 휴게실에서 공포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학생 이외의 존재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목격되었습니다. 18번째, 창조관 내에서 데자뷰를 느끼거나
같은 학생이 연달아 2번 이상 지나쳐간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19번째. 심야에 흰 로브를 걸치고 횃불 및 피가 묻은 반검을 든 사람이 배회하며 동아리에 입단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경우 본인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십시오. 이외의 대응은 4번째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리스어 역시 사회인의 기본 소양임을 안내드립니다. 20번째. 교내 자경단의 가치 판단 영순위는 학교의 위신을 챙기는 것이며 사생 여러분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처집니다. 즉, 기숙사 안의 사건과 관련하여 교내 자경단에게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본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묵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술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기숙사 관련하여 고충이 있다면 창조관 내 상주 스텝 및 사생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규칙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나 2학년인데 지금 겨우 기숙사에 들어와서 원래 쉐어하우스 살다가 진짜 룸메이트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서 급하게 구해 들어왔거든. 다 읽고 나니까 내 자리에 원래 있던 애가 급히 방을 비운 거면 걘 또 무슨 규칙을 깼나 싶고 불안한 거 있지. 첫 주는 개강이고 해서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솔직히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룸메도 들어올 때 생활수칙 같은 걸 본 적이 없대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어제 방에서 폰을 잃어버렸어. 변기만 빼고 다 뒤집어 엎다시피 하면서 찾았는데 도저히 안 보여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베개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침대를 제일 먼저 봤는데 그새 뭐 만지다 베개로 떨어졌나 싶어서 괜히 의심병자도 아니고 일 키우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어. 사실 그것보다 걱정되는 건 룸메이트가 뭘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완전히 인싸 같은데 술 마시러 간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룸메이트는 보지 못했는데 룸메이트 목소리는 들었어. 어제 새벽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토리야 문 좀 열어주라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규칙 생각나서 시계를 보니까 2시 57분이더라. 그래서 빨리 문을 열어주고 닫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시계가 5분 늦었던 거지. 만일 이 규칙이 진짜 사실이면 어떡하지? 지금도 밖에서 비명소리가 나는데 말이야. 오 년 전 봄, 바람이 무척 세게 불던 날이 있었다. 둥유가 담긴 말통을 넣은 커다란 케이스가 현관 앞에 있었기에 혹시 바람에 날려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형과 함께 둘이서 확인을 위해 문 밖으로 나섰다. 케이스는 현관에서 2m 정도 날려가 집 앞 도로까지 떠밀려가 있었다. 나는 황급히 케이스를 멈추고 옮기려 했다. 하지만 형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뭔가 날고 있어.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에 수많은 인간이 바람을 따라 날고 있었다. 강풍 때문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인가 싶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바람에 날려가고 있을 터였다. 둘이서 그 광경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자니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형태는 사람 모양이었지만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하나 다 다른 물체였다. 마시멜로우 같은 하얀 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구멍이 뚫린 치즈 같은 모양도 있었다. 형은 사람 모양을 한 풍선인가 보다 라고 말했기에 나도 그럴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사람 모양 풍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비슷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았다. 3일 뒤 형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나도 날려진다, 나도 날려진다 라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90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
150년 전 도호쿠 지방 시골. 그곳 사는 산나물만 캐러 가도 뱀이 잔뜩이라 사람들이 아예 산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하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상담하러 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살던 영감이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산에 갔는데 폭우 때문에 밀어닥친 갑작스런 홍수에 그만 휘말리고 말았다. 영감은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 겨우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바다까지 흘러갔다. 그때 수많은 뱀들이 함께 물에 쓸려 나갔다고 한다. 물속을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윽고 영감 곁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큰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이 둘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의 길이에 입가에는 수염이 자라있고 머리에는 짧게나마 뿔 같은 게 돋아 있었다. 그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선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게. 그러자 영감은 어째서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신선 같은 사람은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을 수행하면 용이 될 수 있다네. 그 사이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니.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약속하지. 하지만 용케 바다에서 구출된 영감은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흥분해서 뱀에 관한 이야기를 죄다 털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했다. 이무기를 보고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조부모님은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라고 말했었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라 싶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자주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 논이 시골길이었다. 도중에는 망가져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다.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흐리고 썩어가는 물, 이리저리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나빴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다.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당분간은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간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진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한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에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다.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다. 그 도랑에도 갔다.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었다.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답은 나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 오래간만에 시골에 친가에 돌아가려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버지였다. 그래, 무슨 일이냐? 내일이랑 모레에 갑자기 휴가가 나와서 집에 좀 가려고요. 알았다. 어머니한테 말해두마. 조심해서 오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쁜 듯 들떠 있었다. 내 친가는 세 방향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어서 차로 가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곳이다. 마을 입구까지 왔을 무렵 그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친구다. 오래간만이네. 돌아온 거야? 오랜만에 휴가가 나와서. 너희 집은 이 근처였나? 어서 타. 신세 좀 질게.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친구와 여러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집에 도착했다. 집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였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무표정하시다. 그리고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잘 왔다. 마침 사내 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으니 다녀오거라. 친구도 함께. 억양 없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했지만 친구가 계속 가자 하고 떠들어대서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광장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새 나는 산기슭에 도착해 있었다. 친구는 산을 내달려 올라갔고 나도 뒤를 쫓았다. 그리고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이 열린 것 같은 장소였고 가장 안쪽에서는 신사 같은 건물이 있었다. 근처는 대단히 조용했고 마침 해도 지기 시작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했다. 축제는 안 하나? 라고 말하자 눈앞에 신사에서 신주가 나왔다. 그리고 신주는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읊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이나 피리 소리도 들려왔다. 그리고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우르르 사람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모두 기묘한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몸에 걸치고 있다. 그 녀석들은 우리를 둘러싸서 원을 이룬 뒤 횃불에 불을 붙이고 춤추기 시작했다. 마치 비디오를 빨리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기묘한 춤이었다. 눈앞의 이상한 광경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쳤지만 친구는 눈을 빛내며 춤을 즐거운 듯 볼 뿐이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다 원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친구에게 달리자라고 소리쳤고 그것을 목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 간신히 마을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친구는 따라오지 않았다. 도저히 다시 그곳에 갈 엄두가 안 나서
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계셨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그 녀석이.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아무래도 무사히 끝난 모양이구나 라고 말하셨다. 네? 뭐가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물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겠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이 땅에 옛날부터 깃들어 있는 신 같은 것이다. 내가 금방 전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 아까 너에게 말할 때는 필사적으로 태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 부자연스러워지더구나. 그 신은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지만 너같이 바깥에서 마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쓰여버린단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놈이 해를 끼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홀린 사람이 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이 마을 자체가 결계 같은 구조라더구나.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하면 신이 다른 세계로 그 사람을 데려가 평생 친구로 삼는다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신에 홀렸다고 생각해서 광장으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신주에게 전화를 해서 의식의 준비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 신주 집안은 대대로 거기서 너처럼 홀린 사람들을 도와줬단다. 그 양반은 그걸 꽤 무서워하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눈을 감고 의식을 했던 거군요. 그 신은 축지나 떠들썩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북이나 피리 소리를 내서 현혹시키는 거지. 그럼 그 기묘한 가면 쓴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람들? 거기에는 신주 양반 한 명뿐이었을 텐데. 나는 아버지에게 광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마 그 가면을 쓴 자들은 놀러 나온 신을 데리러 온 거였을 게다. 어찌되었건 몰라도 좋은 일도 있지. 신주 양반에게는 비밀로 해두자꾸나. 아마 들으면 놀라 자빠질 거야. 다음날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제 친구를 만났던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지장보살이 놓여 있었다. 어제 그 일 탓이었을까? 왠지 지장보살의 얼굴이 짓궂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는 사람이 겪었다는 신기하고 조금 오싹한 이야기. 그 사람은 밤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달리는 루트는 언제나 똑같은데 도중에 어느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야만 한다. 그 건널목은 사람이 죽었다느니 심령현상이 일어난다느니 하는 소리는 전혀 없는 보통 건널목이다. 낮에는 지나다니는 차도 꽤 많다. 어느 밤 평소처럼 지인은 달리던 도중 그 건널목 앞에 도착했다. 마침 경보기가 울리며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인은 운이 나쁘네. 이 건널목 여기랑 가까워서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단 말이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시 동영상이라도 보며 시간을 보낼 요량이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인은 짜증 반 의아함 반으로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귓가에서 땡땡 울리고 있던 경보기 소리가 뚝 멈춘 것을 깨달았다. 차단기도 올라간 채였다. 전철이 그 사이 지나간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전철이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진동 때문에라도 알아차렸을 터다. 경보기 알림음은 환청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붉게 깜빡이며 눈앞으로 내려오던 차단기를 눈으로 확실히 본 건 어떻게 변명할 도리도 없다. 지인은 공포보다도 어째서? 라는 난감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득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시커먼 건널목을 바라보자 묘하게 무서워진 나머지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 건널목은 몇 번이고 지나다녔지만 그런 현상은 그날 하루뿐이었다고 한다. 딱히 마무리라고 할 만한 건 없는 이야기지만 어쩐지 그 광경을 상상해보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친다. 수원 빌 시간이야. 엄마가 말했다.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진 소원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웃었다. 나는 마지못해 촛불을 켰고 내 13번째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고 몇몇은 내 삶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파티보다는 분명히 적은 인원이었다. 생일 축하가 끝난 후 나는 부모님의 잘자란 말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난 천장을 보며 내 자신이 지쳐버리기 전에 이 모든 게 끝나버리길 신에게 기도했다. 아침에 일어난 나는 밥을 먹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엄마가 하는 말을 들은 후 나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2번째 생일 축하해 우리 귀염둥이. 나는 24살이었고 끝에 다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이 아침인가 밤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화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에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분출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곧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갔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았다.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만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것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에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 몸에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의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는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2005년 4월 8일 신문이다. 지금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나카야마 시즈코 51세 사망. 나카야마 시즈코,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인가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8월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밤에 너무 더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자 나도 모르게 문득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잠을 자면서 나는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풍경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공동묘지가 있다.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묘지다. 그 묘지 근처에는 은행이나 슈퍼마켓이 있는 데다 지역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곳이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이었다. 무덤 앞의 묘비에는 여기저기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다. 꿈속에 나는 어째서인지 무덤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묘비를 발로 차거나 무덤 위에 올라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던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게다가 점점 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서 크게 라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그것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여기저기 뻗친 노파의 목이 있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외야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색은 회색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목이 사라졌다 바로 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노파가 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저 조금 무서운 악몽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얼마 뒤에 찾아왔다. 추석이 가까울 무렵 금요지 주변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다. 나도 가족과 함께 밤중에 축제에 나갔다. 축제는 즐거웠지만 그만큼 피곤해졌기에 나는 축제 회장에서 조금 벗어나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꿈이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묘지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어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때 하고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빠서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머지 축제회장 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머릿속이 아니라 귓가에 노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축제회장까지 도망쳤다. 설마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것도 시간이 꽤 흐른 뒤의 일이었는데 마치 원숭이 꿈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 공동묘지 근처에는 가지 않고 있다. 나에게는 영감도 없고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5교시 때 갑자기 같은 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며 달려왔지만 울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 원인이 밝혀졌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용변을 본 것 같았다.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렴. 선생님은 아이를 걱정한 것인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냄새나, 더러워 하고 소란이 있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놀려먹기 딱 좋은 일이었으니 교시라는 아수라장이었다. 도저히 그런 비난들을 참지 못한 것인지 그 아이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다. 당분간 교실은 시끄러웠지만 선생님이 화를 내자 금세 조용해졌다. 수업을 재개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지만 화장실로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놀려대니까 교실로 돌아올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화장실에 가서 사과하고 오렴.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한 남자 5명이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교실 바로 옆에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2개 있는 칸 중 하나의 문이 잠겨 있었기에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이제 안 놀릴 거니까 어서 나와. 데리러 간 친구들이 각자 말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대답은 없었다. 점점 귀찮아졌지만 그렇다고 교실에 데려오지 않을 수도 없어서 계속 말을 걸었다. 그러자 간신히 대답이 들렸다. 싫어. 데리러 온 우리들은 귀찮네 라고 한숨을 쉬며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 안에는 또 대답이 없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 명이 문틈으로 천천히 걸쇠를 돌리고 그 사이 나머지 4명은 계속 설득을 했다. 그리고 걸쇠를 치우고 문을 연 순간 우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재래식 변기양 옆에 슬리퍼가 한 짝씩 놓여 있었다. 우리들은 당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혹시 위쪽으로 다른 칸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망친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중 어느 곳에서도 녀석은 없었다. 우리는 우선 교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녀석이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 어디서 오는 거야? 이 화장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체육관 화장실에 있었어. 체육관은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었고 교실은 3층에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들 이상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네 목소리를 이 화장실에서 들었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었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나도 체육관 화장실에서 너희가 계속 나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체육관 안에 아무도 없었길래 무서워서 돌아온 거야. 당분간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후 화장실과 체육관에서 소리가 통하는지 여러 번 시험을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한 체험이다.